시어머니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에요, 솔직히. 저희 집안 행사에 모시기엔 좀 창피하죠. 국회의원 며느리는 방송에서 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치매라는 누명을 씌워서.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골 농사꾼이라고 무시했던 이 시어머니가 독립운동가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밀고 한 친일파라는 것을. 8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 박순자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농사꾼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째 빈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결혼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부엌에서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세연이었습니다. 김세연 의원,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 개최. 정재계 인사 200여 명 참석.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아들 준혁이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고요. 국회의원 며느리.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대단한 여자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서민의 딸, 개혁파 정치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똑똑하고 당찬 여자가 우리 아들을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채 시골집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기자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오늘 참석하지 않았냐고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화면 속 세연이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농사일이 바쁘시다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농사일이 바쁘다. 11월입니다. 농사일이 바쁠 리가 있겠습니까? 추수도 끝났고 밭도 정리했고 저는 그저 아무 할 일 없이 빈집을 지키고 있을 뿐인데 된장찌개가 끓어 넘쳤습니다. 부랴부랴 불을 끄고 냄비를 내렸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밥상을 차려 혼자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어제 담근 깍두기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작은 밥상도 웃음꽃이 피었는데 이제는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립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파티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손녀 하은이가 잠깐 비쳤습니다. 22살 대학생인 제 손녀. 그 아이만은 저를 챙겨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녀였습니다. 파티 도중에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한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은 걸 안다고, 진짜 화가 난다고. 아빠한테 말해도 아빠는 그냥 엄마 말만 듣는다고 속상해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녀가 저 때문에 속상해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농사일도 바쁘고 서울 가면 머리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쁘지 않았고 서울이 그립기만 했는데
하은이는 다음 주에 꼭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요. 독립운동하셨다고 했잖아요. 나 역사학과니까 제대로 알고 싶다고.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버지, 박태호.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해방 후에도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가죽 수첩이 지금도 마루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명예 꼭 되찾아.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꼿꼿이 서 계신 아버지. 1945년 해방 직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살 때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군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2년이나 감옥에서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해방 후에도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일파들이 득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이 핍박받던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땅은 친일파 김동수라는 자에게 빼앗겼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19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명예 회복도 못하시고 빼앗긴 재산도 되찾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반드시 되찾아라. 그 유언을 저는 40년 가까이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가 남기신 일지를 마루 밑에 숨겨두고 언젠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며느리의 집안이 바로 그 친일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김동수. 제 아버지를 밀고 하고 재산을 빼앗은 그 친일파의 핏줄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해자의 후손과 피해자의 후손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참았습니다. 흙냄새 나는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명절에 초대받지 못해도 참았습니다. 손주 얼굴 보기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파티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왜 그 딸인 내가 친일파 후손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루 밑에 숨겨둔 아버지의 일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 그 안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친일파의 만행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지가 빛을 볼 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아버지의 명예가 되찾아질 날이 올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시골집을 찾아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걸.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세연이가 내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며느리가 직접 시골집을 찾아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낯선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불안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며 제 건강이 걱정된다고 서울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픈데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70이 넘었어도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아들은 바빠서 못 왔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기가 모시러 왔다고.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기와집, 텅 빈 마당, 남편과 함께 가꿨던 작은 텃밭.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정치 이야기, 일정 이야기,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병원이 아닌 곳에 멈췄습니다. 청송 실버타운.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하지만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제가 편하게 지내실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최근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직접 모시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언제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멀쩡히 밭일도 하고 밥도 해먹고 손녀와 전화통화도 하는데. 기자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효부시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다니 대단하시다고. 며느리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30주년 파티에 초대도 안 하던 사람이 무슨 가족입니까? 저는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치매 증상이 맞다고 생각할 거라고. 조용히 계시라고.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요양원 방에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문에는 안전장치가 달려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편히 쉬시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골집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저녁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김세연 의원, 치매 초기 시어머니 직접 모셔. 진정한 효부 칭찬 쏟아져. 화면 속 저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걸 노린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잘 도착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세연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좋은 시설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제 말 한마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 시골집 마루 밑에 숨겨둔 아버지의 일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일지만 있으면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로 몰려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차가운 감옥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요양원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넸습니다. 무슨 약인지 설명도 없이. 저는 먹는 척하고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약을 먹이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외부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고 요양원 전화는 직원 허락 없이 쓸 수 없었습니다. 면회도 며느리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 준혁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 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죄책감인지 귀찮음인지. 아들은 잘 지내시냐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하지만 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세연이가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시설이 좋지 않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제가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치매라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치매 증거가 되고 조용히 있으면 순응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아들은 30분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혼자 남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다른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는 걸까요? 멀쩡한 정신으로 이곳에서 늙어가는 걸까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낡은 가죽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197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3년 전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역사라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독립운동 기록이 담겨 있고 우리 재산을 빼앗아간 친일파 놈들의 명단도 있다고. 아버지의 눈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역사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은 어두웠고 요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지. 시골집 마루 밑에 숨겨둔 그 수첩.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친일파 김동수가 아버지를 밀고 한 기록, 재산을 빼앗은 과정, 독립자금 횡령 내역까지. 그 일지만 있으면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일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손녀 하은이가 떠올랐습니다. 역사학과 대학생. 다음 주에 시골집에 내려오겠다고 했던 아이. 혹시 하은이가 일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치매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와서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저는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검사 당일. 저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날짜, 요일, 대통령 이름, 계산 문제, 기억력 테스트.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겠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손녀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이하은이라고, 대학생이라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인의 양심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연락을 받으면 분명 저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를 믿으니까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의사에게 부탁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면회 시간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손녀 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복도를 뛰어오더니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요양원에 갇힌 후 처음으로 받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찾으신다고. 하은이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신 거 맞냐고, 완전 멀쩡해 보인다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뒀다는 것, 핸드폰을 압수당했다는 것, 아들조차 며느리 편이라는 것. 하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시골집에 가서 마루 밑을 봐달라고. 거기 낡은 가죽 수첩이 숨겨져 있다고. 할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하은이의 증조할아버지가 남기신 독립운동 일지라고.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사학과 학생답게 호기심이 발동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하지만 이제 숨길 때가 지났습니다. 그 일지에는 하은이의 외증조 할아버지 김동수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도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일단 그 수첩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다 알게 될 거라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은이는 떠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일 당장 시골집에 가겠다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하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 직원 몰래 빌린 전화기로 받은 연락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찾았다고 했습니다. 마루 밑에 있었다고. 그리고 다 읽어봤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셨다는 것.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 김동수가 증조 할아버지를 밀고 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 독립자금도 횡령했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하은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김동수가 엄마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엄마 집안이 친일파 후손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역사학과 학생입니다. 친일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이걸 30년 동안 혼자 알고 계셨냐고. 저는 아들 결혼 생활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실망,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하은이가 결정하라고. 하은이 엄마 일이니까. 하은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이건 역사의 문제야.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하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명예는 되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도 그 요양원에서 나오셔야 한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방법을 찾겠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혼자 품고 있던 비밀. 이제 그 짐을 손녀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시작입니다. 하은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갇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손녀가 보내주는 소식으로 바깥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일지를 들고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역사학과 학생답게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80년 전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하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을 뒤지고 독립운동 연구자들을 만나고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발견된 것입니다. 박태호. 1943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 독립자금 모금 및 전달 혐의. 그 기록에는 밀고자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며느리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은이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0년 전 아버지가 겪으셨던 일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해방 후 토지 등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아버지 명의의 땅이 1946년에 갑자기 김동수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친일파가 재산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자금 모금 내역과 김동수의 재산 증가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들이 목숨 걸고 모은 독립자금을 김동수가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사업을 벌이고 해방 후에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80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억울함이 8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은이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친일파 재산 환수 요청. 그런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김동수의 후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썼습니다. 순식간에 기사가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동수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김동수가 누구인지,
그 후손이 누구인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세연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민의 딸, 개혁파 정치인이라고 불리던 며느리.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친일파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통쾌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아들은 어떻게 될지, 하은이는 괜찮을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의 아버지. 감옥에서 나오셔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쁨에 들떠 있으셨습니다. 드디어 나라를 되찾았다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고향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땅은 빼앗기고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친일파 김동수가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자야, 이제 됐다. 내가 해냈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8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려 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김세연, 친일파 후손 의혹.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기자들 앞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은이가 찾아낸 자료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찰 기록, 토지 등기 서류, 독립자금 횡령 내역. 모든 것이 김동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서민의 딸이라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과거 발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던 공약, 친일 청산을 외치던 연설문.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은이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의 망상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모든 증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기자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꾸며낸 이야기에 손녀가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가 정말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녀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나서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8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위해, 시골 농사꾼 할머니라고 무시당했던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요양원에 도착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1943년 4월 15일 동지들과 자금 전달 계획 논의. 1943년 5월 2일 김동수를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다. 배신자가 영웅 행세를 하고 진짜 영웅들은 빨갱이로 몰린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내 딸 순자가 이 기록을 보게 될 때쯤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라고. 80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기자들이 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 농사꾼 시어머니라고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제가 누구의 딸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기자들이 요양원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숲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세연.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자신은 시어머니를 끔찍이 모셔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가슴이 아프다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능숙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효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이 깊어 가족들이 고민 끝에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저를 바라보는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한 치매 노인. 정치 싸움에 이용당하는 할머니. 그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버지의 일지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태호의 딸입니다. 웅성거림이 멈추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신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배신당하셨는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1943년의 기록들. 독립자금을 모으던 이야기, 동지들과 나누던 꿈, 그리고 배신. 김동수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해방 후 아버지가 겪으신 일들. 빼앗긴 땅, 빨갱이로 몰린 누명, 평생 씻지 못한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말씀.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날이 오면 당당하게 살라고.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시골 농사꾼 시어머니라고 무시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요양원에 가두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일지가, 이 기록이 모든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은이가 나머지 증거들을 기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찰 기록 사본,
토지 등기 서류, 독립자금 횡령 내역. 모든 문서에 김동수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증조할아버지, 친일파, 배신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며느리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증조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알고 있었느냐고,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몬 것이 사실이냐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굳어버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국회의원 김세연이 시골 농사꾼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80년 만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녀의 품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친일파 후손 논란에 시어머니 학대 의혹까지 더해지니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사과문을 읽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모든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치매 판정은 취소되었고 부당하게 요양원에 감금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3개월 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어머니 말씀을 믿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한 것이 평생의 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뒤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박태호의 독립운동 공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제출한 자료들과 새로 발굴된 기록들이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건국 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셨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훈장을 대신 받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나라로부터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하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했고 아버지가 심으셨다는 대추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벽에 아버지 영정 사진을 모셨습니다. 그 옆에 훈장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자주 찾아오지만 아직 서먹한 구석이 있습니다. 며느리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용서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은이가 있습니다. 손녀는 매주 찾아와 할머니 곁을 지켜줍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처럼 묻혀버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할 일을 찾았어. 하은이의 그 말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83년을 살았습니다. 시골 농사꾼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박태호의 딸입니다. 그것이 저의 진짜 이름입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